서울 마포구의 어느 신축 아파트에는 결혼 3년 차를 맞이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34살의 회사원이었고 아내 소연은 31살의 디자이너였죠. 둘은 대학 동문으로 만나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라는 말이 이들을 위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주말이 되면 준호와 소연은 가까운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연이 좋아하는 플랫 화이트를 주문하고 준호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주말 계획을 이야기했죠. 가끔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던 어느 날, 소연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기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준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준호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신혼집도 마련했으니 이제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소연은 엽산을 챙겨 먹었고, 준호는 술을 줄이며 건강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아침 소연은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소연을 꼭 안으며 기뻐했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테스트기를 여러 번 확인하던 준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된다는 실감이 밀려왔던 거죠. 다음 날 둘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콩알만한 아기가 나타났고 의사는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죠. 두근두근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소연은 눈시울을 붉혔고 준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 소연의 배에 손을 얹고 태교 음악을 틀어줬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거실에서 준호는 배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아, 아빠야, 오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태명은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은 아이라는 의미였죠. 임신 5개월이 되자 소연의 배는 제법 불러왔고 준호는 아내를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출근하기 전에는 꼭 문자를 보냈고 점심시간에도 밥은 잘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물어봤죠. 퇴근 후에는 소연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어떤 날은 떡볶이였고 어떤 날은 과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기용품 매장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옷가지들을 보며 소연은 연신 감탄했고 준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분홍색 바디슈트를 보며 준호는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거 입으면 정말 예쁘겠다고요.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딸바보가 될 게 벌써 눈에 보인다고요. 소연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과 아기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며 결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 동료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가 축하해줬고 상사는 업무를 줄여주겠다며 배려해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손주를 기다리며 벌써부터 육아용품을 하나둘 준비하기 시작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준호는 육아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부터 분유 타는 법까지 꼼꼼히 공부했죠. 소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열심히냐고요. 하지만 준호는 진지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준호와 소연은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셋이서 함께 여행도 가고 아이가 자라면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싶었죠. 하지만 운명은 이들에게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잠에서 깼죠.
배가 규칙적으로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준호를 깨우며 소연은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진통이 온 것 같아요. 준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챙기고 소연을 부축해 차에 태웠죠. 새벽 2시였지만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도 계속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파?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소연은 진통 사이사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소연을 휠체어에 태워 분만실로 안내했죠. 준호는 진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곧 아빠가 된다는 실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 간호사가 나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죠. 준호는 서둘러 분만복으로 갈아입고 분만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이미 진통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힘내,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진통은 오전 내내 계속됐죠. 소연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준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힘을 주라고 격려했고 간호사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죠. 의사는 축하한다며 웃었고 간호사는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누워 있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자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닦아내던 간호사의 손이 멈췄죠. 잠시 뒤 다른 간호사도 아기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만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들어 아기를 바라봤고 표정이 굳어졌죠. 준호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왜 아무도 말이 없는 걸까? 아기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불안한 마음에 준호는 물었습니다. 우리 아기 괜찮은 거죠? 건강한 거 맞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죠. 아기의 눈동자는 선명한 파란색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연한 금발이었고요. 준호와 소연 모두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고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소연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 물었죠. 우리 아기 보여주세요. 왜 다들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아기를 소연에게 안겨줬습니다. 소연이 아기를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파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금발 머리카락이 보송보송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죠.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 애가 맞아요. 정말 우리 애인가요? 의사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물었죠. 혹시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닌가요? 병원에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했죠.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분만실에서 출산한 산모는 소연뿐이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바꿀 일도 없었고 분명히 소연이 낳은 아기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을 바라봤지만 소연은 아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 있었죠. 파란 눈동자의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굳어버린 표정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금발 머리의 아기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등을 보고 있는 소연은 남편의 분노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설명해봐. 어떻게 된 거야? 소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죠. 준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소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사실 소연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준호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죠. 말을 해. 제발 뭐라도 말을 하라고. 그 순간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 소리가 들려서 왔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했죠. 다른 산모들이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간호사를 보더니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소연은 그제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준호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까졌지만 아프지 않았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3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부터 연락이 없어 걱정하고 있던 장모는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손주 낳았어, 딸이야, 아들이야, 건강해.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 자식이 아닙니다. 장모는 무슨 소리냐며 당황했습니다. 준호는 아기의 외모를 설명했죠. 파란 눈에 금발 머리라고 했습니다. 장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맑아지지 않았죠.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뻤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매일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아기용품을 사러 다녔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병실 안에서는 간호사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만실에 있던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졌죠. 3층 병실의 산모가 외국인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얼마나 굳어지던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요. 병실 옆 침대의 산모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슬쩍슬쩍 소연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남편과 함께 온 보호자도 고개를 가웃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산모의 소연은 그 시선들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의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기 침대를 보았습니다. 파란 눈의 아기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소연은 어머니를 보자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을 안으며 물었죠. 누구야, 누구 아이야? 하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니? 준호는 어디 갔어?
준호는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놓았고 연락이 닿지 않았죠. 소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간호사가 와서 수유를 하라고 했지만 소연은 아기를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기를 안아 분유를 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소연의 어머니는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소연이가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이 병실에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준호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두고 갔던 자신의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죠. 소연은 울먹이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야기 좀 들어줘 하지만 준호는 소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준호가 병실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소연은 퇴원 수속을 밟았죠. 산후조리원에 갈 형편도 아니었고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나간 상태였죠. 거실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쪽지를 보며 주저앉아 울었죠.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문자였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물었습니다. 준호는 집 근처 카페를 지정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라고 했죠. 다음 날 소연은 아기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 된 몸이라 걸음이 힘들었지만 꾹 참았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다가가자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주일 사이 많이 야위어 보였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 후유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차분했습니다. 이제 말해줘. 대체 누구야? 언제 어떻게 만났어? 소연은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죠. 1년 전이야. 당신이 해외 출장 갔을 때 있잖아. 그때 회사 동료들이랑 모임이 있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가을 싱가포르로 2주간 출장을 갔을 때였죠.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녁 식사만 하려고 했어. 근데 동료 중 한 명이 강남 클럽에 가자고 했지. 난 가기 싫었는데. 다들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은 떨리고 있었지만 참았죠. 그날 정말 많이 마셨어.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 클럽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인 남자가 다가왔어. 소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말했죠. 계속해봐. 다 들어야겠어.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말을 걸었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제대로 대화도 안 됐어. 근데 술에 취해서 그냥 같이 춤을 췄어. 그리고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나도 모르게 따라 나갔어. 정신이 없었어. 정말로.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 했죠.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근처 호텔로 갔어. 솔직히 그 이후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취해서 아침에 깨어났을 때 옆에 그 남자가 없었어. 그냥 혼자였어. 그게 다야. 그 후로 그 남자 연락처도 몰라. 이름도 몰라. 다시는 만난 적도 없어.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죠.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둘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지 정확히 소연은 대답했습니다. 작년 9월이었어. 당신 출장 간 9주 주말이었어. 준호는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게 10월 말이었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이는 그때 생긴 거네. 그놈의 자식이란 말이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죠. 나도 내 아이인 줄 알았어. 당신 아이인 줄만 알았다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 당신과의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랑도 그때 관계를 가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출장 갔다 온 날 밤에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당신 아이인 줄 알았어.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확률이라니. 그럼 혹시나 하는 의심은 없었어. 전혀.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 정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그냥 잊으려고 했어. 술 마시고. 실수한 거니까 당신한테 들킬까봐 무서웠고 미안했지만 내 아이라고 믿었어.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직원이 물을 갖다 놓았지만 둘 다 마시지 않았죠. 준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라고 했지. 그 한순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 3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어. 소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순 없어.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를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상처받을 거야.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할 거야. 이혼 절차 밟을 준비하라고. 소연은 준호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죠.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소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졌죠. 옆집 아주머니가 소연을 보더니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피하듯 멀어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병원 간호사에게서 들었다며 이야기를 올렸죠. 1402호에 사는 부부 알죠? 부인이 외국인 아기를 낳았대요.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말이죠.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헐 진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나 남편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소연은 휴대폰으로 단톡방을 확인하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비난 섞인 말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두려웠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출산 전 소연은 자신의 SNS에 임신 과정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모습부터 태교 음식까지 행복한 예비. 엄마의 일상을 공유했죠.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올린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소연은 무심코 아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축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쁘다, 건강하게 자라라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곧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기 아빠가 외국인이신가요? 남편분도 외국인이세요? 아기가 남편분 안 닮았네요. 이런 댓글들이 하나둘 달렸고 소연은 당황해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누군가 캡처해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한국인인데 파란 눈 아기를 낳은 여자 본문에는 소연의 SNS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1000개를 넘었죠. 불륜 확정이네요. 남편 불쌍하다. 이혼해야죠.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아기는 무슨 죄냐고 하지만 엄마가 문제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요. 출산할 때까지 속였다는 게 악질이네요. 소연은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퍼진 사진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출산 휴가를 내고 있던 소연에게 동료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죠. 소연아, 혹시 온라인에 내 이야기 올라온 거 봤어? 소연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안타깝다는 말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회사 단톡방도 난리였습니다. 소연이 나간 방에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눴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 믿기지 않아. 맨날 남편 자랑하더니 결국 자기가 바람 폈네. 복귀하면 어떻게 얼굴 보고 일하지. 부서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 씨,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복귀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어떨까요? 회사 분위기도 있고 본인도 힘들 것 같아서요. 소연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연락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 생활 7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력도 인맥도 모두 잃었죠.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죠. 소연아, 내가 그렇게 철없는 애였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소연은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딸을 많이 아꼈는데 이제는 실망한 목소리뿐이었죠.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연아, 우리 준호 인생 망쳐놓고 뭐 하는 거야? 이혼 서류에 빨리 도장 찍어.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 행세하지 마. 주변 사람들 모두가 소연을 비난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죠. 전에는 자주 만나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SNS에서 친구 끊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연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아기는 울었고 소연은 멍하니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죠.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세상은 이미 아기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기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미안해.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었죠.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것도 있었지만 소연 가족이 아파트 분위기를 해친다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난처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소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신혼집이 이제는 감옥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소연을 용서하지 않았고 소연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에게서 카페에서 만난 지 일주일 후 준호는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는 내용이었죠. 소연은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준호는 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강남에 있는 유전자 검사 전문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소연을 보자 아무 말 없이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준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슨 검사를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러 왔다고 했죠. 간단한 구강 상피세포 채취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준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하려는 거였죠. 준호는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소연에게도 검사를 받으라고 했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으니까요. 아기의 검체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아기의 머리카락을 챙겨왔다고 했죠. 간호사에게 건네주며 빨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 안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소연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법적으로 필요해. 이혼 소송할 때 증거로 쓸 거야. 소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소연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아기가 울어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어머니가 대신 아기를 돌봐줬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준호와 소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둘은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자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죠.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씨와 아기 사이의 생물학적 친자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0%라고 적혀 있었죠. 명확한 숫자였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할 일은 끝났다는 듯이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소연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미쳤었어.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준호는 소연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용서라고 말했지. 그럼 내가 매일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 아침에 눈 뜨면 내 배신이 생각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뿐이야. 소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대고 빌었죠.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잘알게.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게. 준호는 소연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었죠.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더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일어나 소연아, 이미 늦었어. 우리는 끝났어. 당신이 실수했던 그 한순간이 우리 3년을 무너뜨렸어. 아니, 우리 미래 전부를 무너뜨렸어. 난 아빠가 될 준비를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임신했다고 좋아할 때 이미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란 걸 알 수도 있었잖아. 소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진심으로 내 아이인 줄 알았어. 그 외국인 남자와는 딱 한 번이었고 너랑은 그 직후에도 관계를 가졌잖아. 확률상 내 아이일 거라고 믿었어.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확률, 그래, 확률 문제였구나. 그럼 만약 아이가 내 피부색이었으면 평생 모른 척하고 살 거였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아이인 것처럼 키울 거였지.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차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이혼 서류 준비해놓고 위자료 청구할 거야. 당연한 거지. 소연은 다시 빌었지만 준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연이 차 앞을 막아서자 경적을 울렸죠. 소연은 결국 비켜섰습니다. 준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준호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혼인관계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죠.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게다가 친자 관계가 부정된 아이까지 있으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준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상대 남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그 남자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건가요? 준호는 억울했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는 하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안 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직후라 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했죠. 만약 남편분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죠. 지금은 부인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남편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가 됩니다. 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니. 다행이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준호는 서명을 했고 변호사는 곧 소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소연에게 법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준호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자료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죠.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니? 우리 집도 전세인데.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회사도 그만뒀고 저축한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소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아는 선배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소연의 이야기를 듣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솔직히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친자 관계까지 부정됐으니 법원에서 이혼을 인용할 겁니다. 위자료도 지급해야 할 거고요. 다만 금액을 조금 줄여보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한편 아이의 출생신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죠. 출생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신고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연은 어쩔 수 없이 혼자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죠. 아버지 성함은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모란에 미상이라고 적어야 하는데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외국인 남자의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이는 소연의 성만 따라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미혼모의 자녀가 된 거였습니다. 집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였는데 이혼하면 정리해야 했죠. 준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매각해서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소연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입지가 좋아서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죠.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치르는 날, 소연은 집 열쇠를 넘겨줬습니다. 3년간 살았던 신혼집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에서 대출을 갚고 나니 각자 6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소연은 그 돈으로 외곽에 작은 전세를 구했죠. 경기도 의정부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신혼집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도 계속 도와줄 형편은 안 됐습니다. 새 집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아기띠에 아기를 안고 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소연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아기를 안고 이사 오는 게 신기했던 거죠. 짐을 다 풀고 밤이 되자 소연은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도 제대로 없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죠. 아기는 울고 있었고 소연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행복한 직장인이었고 사랑받는 아내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소연이 준호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법정에서 판사는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십니까?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합의됐습니다. 소연의 변호사가 간신히 3천만 원을 깎아낸 거였죠. 그래도 소연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집 판 돈에서 전세 보증금을 빼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결국 친정에서 일부를 빌려줬고 소연은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날 소연과 준호는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소연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죠. 소연은 준호를 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전근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이곳에는 소연과의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사는 부산 지점으로 발령을 내줬죠. 준호는 짐을 싸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준호의 과거를 몰랐고 물어보지도 않았죠. 동료들은 준호를 미혼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준호는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 자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준호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소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삭제했고 결혼 관련 게시물도 지웠죠. 친구 목록에서 소연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거든요. 주말이면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등산을 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술 한잔하자고 해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였죠. 반면 소연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세로 옮긴 빌라에서 아기와 단둘이 사는 생활은 고달팠죠. 수입은 없고 지출만 늘어갔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친정에 빌린 돈도 갚아야 했고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어린이집은 아기가 너무 어려서 받아주지 않았고, 베이비시터를 쓰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소연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알바를 알아봤지만 수입이 미미했죠. 정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소연은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았죠.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파란 눈동자는 더욱 선명해졌고 금발 머리카락도 길어졌죠. 이웃 사람들은 아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기 외국인 혼혈이네. 근데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아빠는 어디 갔지? 소연은 아기와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마트에 가도 아기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신기함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물었죠. 아빠가 외국인이에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부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회사 일에 집중하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소연과의 추억이 떠오르면 고개를 저으며 떨쳐냈습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준호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회면 기사들을 훑어보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파란 눈아기 키우는 미혼모 생계 막막 후원 절실. 준호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먼저 보였는데 익숙한 얼굴이었죠. 소연이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파란 눈동자에 금발 머리였고요. 기사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미혼모 김 씨는 홀로 돌전 아기를 키우고 있다. 아기는 파란 눈에 금발 머리로 외국인 혼혈이지만 아버지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법적으로 미혼모의 자녀로 등록됐다. 김 씨는 생계가 어려워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준호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소연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후원 계좌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동정심도 들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죠. 왜 자신이 이런 기사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다시 소연의 얼굴을 봐야 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사진 속 아기를 다시 봤습니다. 어느새 많이 자란 아기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죠. 한때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던 아기였습니다. 태명까지 지어주고 매일 태교했던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아이였죠. 준호는 휴대폰 화면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죠. 후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갈등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준호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 하지만 넌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3년의 사랑과 1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허무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죠. 일에 집중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파란 눈의 아기와 힘겹게 살아가는 소연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모두가 치르고 있었죠. 준호도 소연도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아기도 말입니다. 행복했던 과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이 됐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